주식심화론 오늘 월요일의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슈퍼위크 이번 주 시장 이벤트. 네, 양대 지수 7월 들어서 고점을 한 차례씩 형성했습니다. 3,305포인트 코스피는 기록을 했었고 또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 1,055포인트 선 부근까지 이제 올라와서 또 연고점 경신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어떤 변수들이 놓여 있고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이벤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혜진,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를 슈퍼위크라고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놓여 있을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앵커님께서 오프닝 멘트에서 네. 이제 뭐 굵직굵직한 국내 공모주 청약이 많은 슈퍼위크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국내의 이벤트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칠 법한 좀 작지 않은 이벤트, 경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월요일이니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실적이에요. 네, 지난 2주 전서부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좀 위주로 말씀을 좀 해드리면 이번 주가 좀 굵직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들을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들 이 실적이 잘 나올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뭐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거고요. 워낙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실적에 대한 예상치 컨센은 좋은 편이에요. 엄청 잘 나올 것이다. 이번 2분기 때는 뭐 피크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이 한 25%, 상장 기업들이 25% 정도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 모두 다 그런 컨센조차, 그러니까 높은 컨센조차도 지금 상회하는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주가에 지금 뭐 고밸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조금씩은 좀 깨 나가고 있는 그래도 실적이 나오잖아라고 하는 구간 나오잖아 하게 좀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이런 기술주들이 실적을 선방해 줄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 28일엔 FOMC 네,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이 FOMC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는 뭐 별다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드디어 이번 주에 또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할지를 역시나 보셔야겠죠. 저희가 계속 올해 들어서는 작년부터는 FOMC 회의에서의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저희 예상에는 뭐 그렇게 6월달 FOMC 회의가 달라질 것 같진 않은 멘트들을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지켜봐야 할 상황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파월 의장의 말을 해줄 것 같은데 해주고 뭐 저희가 항상 좀 말씀드리고 있는 8월달에 잭슨 홀 미팅까지는 좀 지켜보자. 또 물가 지표가 또 나오거든요. PC 물가 지표가 금요일날 나오고 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미국 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또 FOMC 회의 이후에 나올 만한 또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는 조금 이전과 같은 맥락으로 좀 그런 톤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는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주에 미국 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중요해요. 네, 시장에서 또 좀 꽤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바이고요. 지난주에도 뭐 옐런 장관이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좀 빠른 협의를 원한다라고 이제 말을 해줬던 것처럼 미국의 지금 부채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뭐 미국이니까 정말 가능한 부채의 규모인 것 같은데 트럼프 정부 때 이렇게 협상 시기를 제안했던 시기가 올해 7월 31일인데 이 시기가 정말 다가왔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요. 지금 부채 한도가 22조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기간을 유예를 해주던지 아니면 이 금액을 늘려달라, 한도를 확대해달라라는 게 지금 옐런 장관의 말인데요. 아마 뭐 좀 긍정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타결이 잘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 지금이 7월 지금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이 주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서 이 협상 여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의회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의회 투표에서는 부결이 됐어요. 지금 야당 쪽에서 반대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또 뭔가 확실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지금 바이든 정부인데 뭔가 지금 추진이 빨리 되지는 않는 게 이런 투자 법안 투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재투표가 지금 이번 주에 이루어집니다. 빠르면 오늘 밤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인프라 투자를 정말 초대형 규모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지금 투자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가결이 될지 여부도 이번 주는 조금 지켜보셔야 돼서 이번 주에는 좀 뭔가 시장을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좀 이벤트들이 많아서 조금은 하루하루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기술주의 실적 발표 이번 주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대해서 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일단 뭐 통화 정책은 급격하게 금리 인상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여기서는 더 큰 여력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고 재정 부양책 쪽에서 일단 유동성의 향기를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기술주들이야 잘하고 있죠. 뭐 네. 사실 최근에 지난주에도 예. 미국 이제 뭐 알파벳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인터넷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이제 작용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건 것 같아요. 분명히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3분기 컨센도 나쁘지 않게 말할 것 같아요. 특히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근데 이걸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을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다 실적 발표했는데 하고 컨콜도 괜찮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괜찮게 했는데 이걸 재료 노출로 인식을 하면 그러면 시장은 조금은 이제 상승세를 꺾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 가능성이 현재 전문가님 생각으로는 높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50대 50입니다. 50대 50? 예, 진짜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건 우리나라의 주요 뭐 기업들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좋게 나와도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뉴욕 증시는 좀 다르거든요. 특히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왜냐하면 요즘에는 쟤들 말고는 돈 버는 애들이 없다라는 쪽으로 다시 시장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의 피크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대형 이제 이 플랫폼 업체들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 지금까지 야 이거 그 코로나 때문에 덕본 거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은 코로나 이슈가 빠진 거예요. 오히려 기저효과가 훨씬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이거를 그냥 단기적으로 코로나 효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조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그러면 확실하게 한 단계 더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고 평가 자체를 더 밸류를 더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인터넷 플랫폼 주도 가능합니다. 그런 판단 평가 예, 가능할까요? 네이버와 하이브는 네이버와 하이브만 예. 왜 카카오는 빼시나요? 예, 카카오는 이미 상당히 이 부분을 다 받았다고 봐요. 예. 고평가를 받았다 보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카뱅이라든지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면 그때부터 저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 만큼 많이 갔다. 저는 원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60만 원, 그러니까 이 액면분할 하기 전에 60만 원까지도 저는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미 훨씬 많이 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게 봤다가 이제 이미 그 가치를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지나치게 고평가 우려감이 크고 그리고 공매도의 타겟팅이 될 만한 그러니까 자리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조금 오히려 좀 힘들다. 하지만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카카오 대비해서 좀 저평가를 받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뉴욕 증시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가 흐름이 좋아지면 카카오뱅크는 사실 카카오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네이버나 하이브는 좀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관련 종목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만약에 뉴욕 증시에서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 약간 등불 같은 게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 업체거든요. 얘들이 지금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올라가니까 고평가고 뭐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고평가 이야기 할 때도 야 좀 뭐 구글을 봐, 아마존을 봐, 뭐 이거 페이스북을 봐, 저만큼도 고평가 받잖아라는 게 되니까 그 안 꺾이고 가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전체적인 고평가를 밀어주고 있는 기업들인데 만약에 얘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힘이 약해지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고평가, 고밸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제 8월 초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고 또 여기에 좀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오늘 좀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앞서 김혜 전문가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저는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이 부분입니다. 제가 뭐 2주 동안 계속 이제 강조했던 것도 이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미국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싸다라는 건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건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부채 한도 이게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무부는 국채를 더 못 찍어요. 계속 줄입니다. 줄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의 발행량은 줄어들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이 페드는 계속 국채를 사잖아요. 수요는 안 줄었어요. 오히려 쇼커버링 수요도 늘었고 네. 그다음에 분투채라든지 일본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수익률이 낮은데 오히려 미국채는 지금 수익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다 또 수요도 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채가 지금 저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낮아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이걸 안전자산 선호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시장에 또 노이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원활하게 해결이 안 된다. 또 막 질질질질 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되겠죠. 이게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노이즈를 얼마나 내고 가느냐 안 내고 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번 주에 타결이 안 됐다. 주말까지 타결이 안 됐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미국채금리는 훨씬 더 또 급락을 할 거예요. 어쩌면 1% 정말 초반대가 아니라 1%를 깨냐 마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도 커져서 안전자산 선호도도 있는 상황에서 네. 더 이상 국채를 못 찍어내니까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를 깨냐 마냐가 나올 건데 이거는 시장에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나치게 안전자산 선호도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실 자금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좀 원활하게 좀 풀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럼 이제 공급은 풀리겠구나라고 해서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연준이 이야기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어쨌든 이번에 FOMC 회의도 아주 공격적인 매파적인 스탠스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통화정책 스탠스의 변화에 따른 이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요인은 없다. 그러면 지금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풀린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러면 미 국채의 수요가 빠질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한 1.5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약간 어찌 보면 국채의 골디락스 같은 느낌? 너무 낮지도 않고 네. 너무 높지도 않아. 그러니까 국채 금리에 대한 이 소위 말하면 이 수준 이것 때문에 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성장주는 더 갈 수 있겠네요.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간다. 그때 되면. 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떨어지니까 경기 민감주도 올라갈 거고. 철강이라든지 은행 제외한 그렇죠. 경기 민감주. 예. 아니, 은행도 올라갑니다. 은행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예. 은행이나 골디락스 보험도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예.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올라갈 거고. 근데 그러면 원래 이 나스닥 같은 기술주는 빠져야 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나스닥의 성장을 저해할 만한 금리 속도는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기술주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별달 탈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거. 그러면 국채 금리에 약간 골디락스 같은 느낌이 돼서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다음 주까지 만약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의회가 한 달간 또 휴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다음 협상은 9월 달에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그 변동성 엄청 커질 것이고, 물론 뭐 임시 개회도 하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게 되면 8월 달은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이라서 이번 주가 어쨌든 약간은 힌트를 줄 수 있는 주간이라서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가의 의견을 봐도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뭐 미중 뭐 갈등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 하나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할 게 없어서 사실 저도 오프닝에 공모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롯데렌탈 공모주 분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많은 변수들, 이번 주 특히 놓여 있는 변수 가운데서 기술주의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반응, 그리고 또 31일 마감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 전후로 해서 자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국채 금리의 골디락스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급격하게 쓸리는 그런 쏠려가는 그런 움직임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PC 물가지수라니요. 네, 이 물가지수 발표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이번 주는 정말 골드위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움직임, 미국장을 중심으로 잘 살펴볼 수밖에 없겠고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도 미국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잘 체크해야 하는 그런 주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식시마론 두 번째 이슈 화면 보시죠. 5G 하반기 모멘텀 부각될까? 대응 전략은? 입니다. 네, 섹터 얘기 해보겠습니다. 섹터 중에서도 오늘 5G 얘기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하반기에 5G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부터 시장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투자 재개 이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김혜진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에 네. 또 좀 주식 심화론 오래 또 봐주신 분들은 저희가 좀 기대되는 섹터 중에서 하나가 5G다라는 거 또 아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좀 5G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기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엔 좀 관심을 다시 가져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7월 달 들어서면서 확실히 좀 5G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기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순히 차트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이 조금은 이전보단 달라지긴 했거든요. 차트의 흐름도 봤을 때도, 시장의 반응도. 일단은 국내보다는 이제 글로벌 쪽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나 미국에서의 지금 5G 이제 그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글로벌적으로 다 밀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국내는 좀 워낙에 좀 투자를 조금 지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국내 쪽에서의 좀 기대가 좀 덜한 상황인데,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지금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5G의 인프라 구축하는데 작년보다 중국은 10% 내외, 그 다음에 미국은 15% 내외로 캐펙스를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수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되려나 보다. 뭐 5G가 사실 될 거라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정말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시기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좀 눈앞으로 다가오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국내 쪽에서의 또 좀 상승 모멘텀을 좀 보면, 일단 통신 3사, 국내 통신 3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1, 2분기 다 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뭐 경기를 방어하는 느낌에서의 지금 호실적도 있는데, 이게 5G 통신 장비주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지금 통신 3사의 호실적이 반갑지만은 않을 수가 있는 게, 저희 이제 속된 말 10번 치는 거죠.
그렇죠. 좀 투자는 야속하죠. 진짜 쥐꼬리만큼 투자해놓고 이제 맞아요. 요금은 엄청나게 받아 먹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만큼 실적이 나오는 거죠. 네, 5G 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하긴 하겠죠가 벌써 1년이 된 건데. 아 진짜. 지금 2019년에 네.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를 했잖아요. 2019년에 상용화라는 걸 한번 세계 첫 상용화 타이틀을 따고 싶어서 초반에 확 찔렀다가 그쵸. 그리고 한 6개월 좀 많이 지른 것 같아요. 초반에 그때 한번 확 지르고 나서는 그리고 완전히 손을 놨는데 이게 뭐 사실 뭐 약간 막 정말 사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소송도 굉장히 많이 걸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뒤에 또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긴 하겠죠. 통신사들도 5G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SK텔레콤도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랑 자유주행이 이제 가야지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저게 돈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시기를 저울질하는 예, 건가요? 천천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당장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실적이 좋아졌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투자는 안 했어요. 거의 0에 가깝거든요. 투자는 안 했는데 가입자 수는 늘고 있어요. 5G 가입자 수는 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동통신사 실적 보실 때 뭐 저희가 뭐 아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1인당 이제 그 수익이죠.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받는 수익이 4G LTE 대비해서 5G가 거의 7만 원 정도 더 비싸지는 가입자 수가 더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호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근데 투자는 좀 안 했다, 부진했다라는 게 조금 뭐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야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진짜 이제부터는 앵커님 말씀 대로 하겠죠. 네, 하겠죠. 해야죠.라는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건데요. 소송이 좀 많이 걸렸어요. 맞아요. 소송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걸렸습니다. SK텔레콤이 먼저 지금 소송이 걸렸고요. 네. 이제 LG유플러스하고 KT도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뭐 사용자들이 소송을 내건 이유도 사실은 뭐 납득은 될 만한 게 최근에 또 뭐 TV 광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진짜 5G가 시작된다라는 표현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그럼 나는 진짜가 아니었어? 난 가짜였어? 뭐 이런 식으로 소송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이제 좀 광고도 그렇고 좀 우롱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했던 수익이라든지 우리가 냈던 통신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회수를 받겠다라는 식의 소송전을 지금 시작했거든요. 이통 삼사로 다 이어질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5G 통신 장비를 굉장히 강하게 좀 밀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을 많이 왜 이렇게 안 해도 되나라는 정도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글로벌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요금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두 군데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중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5G 요금을 받는데 실제로는 5G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잖아요. 어떤 데 가면 5G가 되고 어떤 데 가면 5G가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중국입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4G 요금을 받고요. 5G는 덤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터지면 그냥 덤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5G 요금도 가도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덜 깔렸잖아요. 덜 깔렸는데 이거 덜썩 5G 요금 받았는데 야 이거 LTE다 하면 미국은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도 굉장히 크니까 그걸 이미 미연에 다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도 다 그렇거든요. 그냥 뚫리면 그냥 우리가 서비스로 그냥 해주는 거다라는 식의 요금제를 대부분 다 해요. 우리나라만 중국만 달라요. 강제적으로 그냥 5G 아님에도 불구하고 5G를 요금을 받아요. 중국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랑 중국의 차이점은 중국은 5G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우리는 투자는 안 했는데 요금은 그대로 받으니까. 중국은 좀 더 잘 터지나요? 예, 5G? 중국은 훨씬 더 전 세계 그러니까 작년에 70% 그러니까 5G 통신 깔았는 걸 70%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열심히 깔고는 있어요. 깔고는 있는데 우리는 안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소송도 걸리니까 이제는 행동을 하겠죠. KT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스탠드얼론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항상 이제 5G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이제는 힘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LTE도 이제 LTE를 쓰는 사람도 안 불편했고 5G를 쓰는 사람도 안 불편했어요. 같은 기준으로 써도. 왜냐하면 트래픽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기 때문에 충돌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5G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5G 가입자도 불편하기 시작했고
이제 LTE 쓰는 분들도 불편했어요. 요즘에 LTE 통신 LTE 잡히면 마치 예전에 막 3G 잡히는 것처럼 굉장히 늦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같은 기지국에서 트래픽이 늘어나서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부모 집에 얹혀서 자식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자녀도 없고 뭐 혼자 사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살만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해서 애도 자꾸만 많이 놓으니까 이제 복잡해진 거예요, 집이. 그러니까 이제 분가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분가를 안 하면 이제 서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KT가 스탠드얼론으로 단독망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좀 편안해질 거고, 그러면 5G 가입자도 KT 가입자는 생각보다 빠르다고 느낄 거고, LTE 사용자도 생각보다 빠르다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뭐 U+나 그다음에 SKT까지도 따라 본격적으로 스탠드얼론을 하겠죠. 그걸 지금 뭐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5G 가입자를 받아놓고 진짜 투자 안 한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걸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5G 요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예. 지금 막 이거 할 때 4G 때 그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깐 게 이만큼이다. 근데 5G를 이 안에 이만큼 까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G 때 한 기지국에 들어가는 돈이랑 지금 5G는 프론트홀이라고 해서 기지국 하나당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작아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깔려면 5G가 더 빨리 깔 수도 있어요. 더 빨리 깔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걸 빨리 깔아봐야 당장에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미중 무역 분쟁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미중 분쟁에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못 쓰도록 미국 쪽에서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문매를 맞은 게 LG U+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제가 핑계인 것 같고요. 네, 핑계죠. 어차피 뭐 글로벌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네, 기대를 가면 더 네, 가졌죠. 삼성전자가 오히려 기대가 더 컸거든요. 화웨이가 배제가 됐을 때 그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비싸니까. 그 가격 그 대신 질은 더 5G 좋은 건 통신 맞거든요. 장비가 화웨이보다 비싸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예. 또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뭐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서 버라이즌 거는 수주를 대규모로 따왔었는데 그 이후엔 지금 수주권이 없거든요. 근데 시기상으로 조금 그렇죠. 못하게 오너가 부재한 상황이어서부터는 네. 지금 5G 통신 장비 수주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AT&T가 제일 아까웠어요. 원래 AT&T도 삼성이 수주를 최소한 8조 원 정도를 해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에릭슨이 다 가져왔단 말이죠. 네. 그리고 추가 지금 버라이즌 거도 에릭슨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오너가 부재가 맞죠. 왜냐하면 그 버라이즌이 있을 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가서 그거를 수주를 가져온 거거든요.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AT&T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오너가 직접 와서 저 버라이즌은 경쟁사는 본인이 직접 와서 했는데 여기는 나는 그냥 해줘야 되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급하진 않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에릭슨 또 해놨다가 다음 뭐 예를 들어 입찰 때 뭐 그때 뭐 삼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좀 약간의 타이밍들이 다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게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쉬웠죠. 네, 그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갓땡치님께서 5G는 그냥 사기, 불가능한 기술을 판 것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6G 얘기도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6G 쪽으로 이제 개발해서 전환하는 움직임들, 6G 관련한 소식도 국내 통신사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미국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 통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5G는 사기인가요? 근데 6G는 전환되나요? 뭐 5G 사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기는 제가 뭐 이런 말 하겠지만 뭐 통신사들이 한다 해놓고 안 한 게 사기인 거고 기술이 사기는 아니죠. 그 맞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5G 안 하고 바로 6G로 넘어간다. 이거는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관련 뭐 기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6G로 넘어 지금 5G에서 28GHz도 기술적인 장벽으로 커버리지가 안 돼요. 그래서 버라이즌도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100기가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1테라까지 가야 되는 6G를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안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뭐 그만큼까지 가봐야 뭘 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내고 한 5년, 6년 넘어서 그때 한 방에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건 어쨌든 5G 기지국 자체를 지금 일단은 설치를 해놨고 거기에서 보완되는 부분으로 6G로 차츰차츰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아무것도 투자 안 했는데 갑자기 또 6G 한 번에 다 들어간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메타버스도 어느 정도 이게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발전을 하는 건데 그 단계가 지금 5G에서 28기가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서 행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지 지금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갑자기 확 간다? 제가 보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가기 어려운 거고요. 어쨌든 5G를 뛰어넘고 6G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위성통신이 5G 지금 이거를 기지국 방식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성통신 우리가 흔히 하는 스타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블루 오리진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지국 통신 방식의 보조 역할인 거지 이게 주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위성통신은 이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보안적인 문제도 크고요. 그 다음에 위성의 수명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게 또 짧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한번 고장 나면 이거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매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국가적으로 이 망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간 기업에게 저기 위성통신에 대한 부분을 다 그냥 표준으로 열어줘 버리면 그러면 사실 국가는 사실 주파수를 가지고 이게 뭐 장사하면 그렇지만 이 세금이나 수익 구간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민간 기업에게 위성을 다 열어준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안 문제가 굉장히 커버려요. 만약에 저렇게 스타링크를 전체적으로 다 쉽게 말해 세상을 다 돌아가는 부분인데 저 사기업에게 저 위성 관련 부분을 다 열어줘 버리면 나중에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뭐 그래서 위성 통신은 말 그대로 조금 음영 지역이나 이 부분을 커버리지라는 쪽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 고객을 위한 통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테슬라 그러면 애들이 뭐 예를 들어 그냥 일반적인 기지국 통신에 5G를 안 쓰고 자율주행을 할 것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완적인 역할인지 없어지진 않는다. 예, 요거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G 어쨌든 이 5G는 해야 되는 것이고 기지국이 더 많이 그러니까 4G 그 이전 세대들보다 더 많이 기지국이 생겨야 되는 그러한 통신 인프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어쨌든 투자가 지금 계속돼 오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관련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김혜진 전문가님. 그래서 미국 쪽에서 좀 더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솔리드 말씀드리려고 해요. 솔리드가 영위하는 부분은 통신 장비에 이제 중계기, 그러니까 통신 신호를 받아서 증폭시켜 주는 거죠. 음영 지역에. 그리고 작은 기지국이라고 불리는 스몰셀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뭐 지금 국내에 뭐 이런 통신 장비가 구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은 기대할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고무적이고요. 최근에 영국의 지하철 프로젝트에 드디어 수주가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웨이하고 경쟁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좀 영국 쪽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솔리드가 이번에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통신 장비를 구축하는 BAI라는 그 사업자가 영국의 지하철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의 지하철 지금 사업도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다스 공급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솔리드가 앞으로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수주의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하반기 쪽에 수주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하반기부터 가지셔도 될 것 같아서요. 솔리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발동이 걸리면 시작이 될 건데 그 발동이 어디서 걸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5G 통신 장비주 이제 소외받다가 좀 부각받는 시점에서 주목할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네. 이야기 드리는데 아무래도 국내 쪽 매출보다는 미국 쪽 매출 지금 김혜지 전문가님 솔리드 이야기하신 게 북미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북미향 매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북미향 매출도 매출이지만 이제 올 연말부터는 이제 유럽 쪽 매출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다음 유로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업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수주를 내고 있고 또 더 추가적으로 이어갈 만한 종목들로 두 가지 종목을 압축해 주셨네요. 솔리드와 다산 네트워크스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식 심화론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주식 심화론이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0.8%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의 원인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아시아 주식시장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죠. 홍콩 증시가 현재 3.5%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낙폭을 점차 더 키우고 있는데 중국에서 저는 이 조치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사교육을 금지하는 조치와 함께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잘 생각이 필요한 오늘 월요일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 약세 영향으로 우리 장 어디까지 또 떨어질지는 오늘 마감까지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심화론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